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3인방에 이어서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이탈한 여러 갈래의 제3지대 세력들은 연대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어디까지 뭉쳐질지 새 확장에 따라 기호 3번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 거대 양당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관위 구성을 마쳤고 민주당은 주요 공천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양당 모두 공정한 공천을 외치고 있는데 각각 친위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죠. 총선 90일 남긴 정치권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11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90만 명이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 포퓰리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탈당한 원칙과 상식, 내일 신당 계획을 발표하는 당신과 함께, 또 창당을 눈앞에 둔 개혁신당까지 제3지대 움직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일부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태영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줄도산 위험은 넘겼지만 우발 채무 규모와 협력업체 임금 체납 등 실사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피해자 수천 명을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전직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각각 금고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짙은 안개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시하면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는데 답답한 공기는 내일 오후쯤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신용대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입니다. 오는 5월까지 모든 빚을 갚은 연체자가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당정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놓고 금융권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협의 끝에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까지 빚을 전부 갚은 사람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최대 290만 명이 지원받을 걸로 보입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못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회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돼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기록이 남아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의 제약이 따르는데 이번 조치로 전부 갚을 경우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초수급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50%에서 50에서 70%로 확대해 연간 5천 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대출금, 통신비 동시 연체자는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걸로 보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해 상환과 재기를 돕습니다. 신용사면은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차례씩 시행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따라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석 달밖에 남기지 않은 만큼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 일기 신도시인 일산을 찾아 약속한 것,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였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규제 완화 방안을 부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깜짝 발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공매도 금지를 시작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줄줄이 공식화했습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가로막을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쉽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여대 야소, 즉 여당의 총선 승리라는 전제가 깔린 정책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총선에 올인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민생토론회는 각종 현장에서 앞으로 10여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민생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당 지원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만 남길지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했습니다.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한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양당제의 종식과 다당제의 시작, 그리고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정치 대신 타협과 조정의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시작점은 4월 총선이 돼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제3지대 세력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또 이낙연 총리도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덩어리 대 덩어리로서 합치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는 아직은 저는 아주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은 민주당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제3지대 세력의 총선 파급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핵심인데 당내 공천 결과에 따라서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129명은 만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129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려면 단합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탈당과 분열은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길입니다. 신당을 중재하고
민주당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하자 명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친 이낙연계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배신의 정치라는 거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긴 쉽지 않고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 이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이탈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고 이준석 신당과 힘을 합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연쇄 탈당의 후폭풍을 잠재우고 혁신과 단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외부 인사를 다수 인선했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면서 한동훈 표 인적 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 한동훈 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총선 후보자 추천 작업을 총괄할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당원이 아닌 인물로 꾸리라는 당원 당규에 따라 10명 가운데 7명을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당내에선 장동혁 사무총장,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임 김기현 대표 때 사무총장을 지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또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이 여러 달 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인재영입위원장이 이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한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합류한 전례가 많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을 통해 이른바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한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공정한 공천을 챙길 거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디딘 한 위원장이 복잡한 당내 사정을 완벽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철규 의원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 주류로서 목소리를 내왔던 영남과 친윤계 의원들의 물갈이 반발 심리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 판세 또 야당과의 그 대결 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내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온 분이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가 윤심 공천을 낳을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과 힘겨루기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안다고 밀어줄 성격도 아니라던 한 위원장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공천 잡음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으로 합류한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윤심 공천 우려에 대해서 당의 개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반대되면 야당을 가야지 그런 우려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엔 맹목적으로 거수기를 하는 등 개파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당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친윤이나 비윤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과 거래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시장이 예측한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 거래와 횡령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10여 개 투자 회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에선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꺼려왔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 등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미국 증권거래위는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국한된 것일 뿐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자 가상자산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이 들썩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한 단계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우리 시장은 갈 길이 멉니다. ETF를 만들려면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거래되려면 일단 가상자산 성격에 대한 금융당국 정리부터 필요한 겁니다. 변동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높아진 관심에 가상자산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상장 기대감이 반영돼 이미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고 다음 승인 타자로 꼽히는 이더리움은 급등했습니다.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비트코인 가격 거의 많이 올랐을 때 한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기대가 좀 선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관련주도 들썩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운영사 지분을 가진 업체들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급격해지고 있다며 최근 출범한 전담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가격 편차가 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 좀 부족한,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몰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 변동성이 큰 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종목 급등에도 당장 우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8번째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연 3.5% 기준금리가 1년 넘게 이어집니다. 올해 첫 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금리를 8번째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더디나마 둔화하고 있고 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완화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석을 제외한 5명 모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앞선 기대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한국은행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도록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정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경상수지도 기존 전망치 490억 달러에 부합하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데 이 가운데 공사 현장 임금 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600여 곳을 상대로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지난달 말. 지나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열사 매각대금 일부를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자 자구한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빠졌다는 젤타에 결국 태영은 백기투항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금융채권은 최대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오는 4월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암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크거나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력업체 임금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자 일부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력사들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만기 도래 시에 받는 그런 약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쇄부도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임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옥시와 달리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원료는 폐질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계 비판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규정하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고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연구를 고려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이 파편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HMG 등을 원료로 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폐 질환과 구체적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한 건데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판매 제조사 임직원 11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법부가 뒤늦게 정의를 실현했다면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1,800명을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 고작 근고 4년이 뭡니까? 법정 구속을 피한 안용찬 전 대표 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몰래 녹음은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뀌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은 다수 공중이 아닌 교실에 있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만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는데 답답한 공기는 내일 오후쯤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잿빛 장막을 씌운 듯 섬을 연결하는 대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도심 속 건물은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납니다. 연일 아침마다 낀 짙은 안개에 오염물질이 섞이며 대기질이 나빠진 겁니다. 오염물질이 계속 쌓인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1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태백산맥 서쪽 지역도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치솟으며 답답한 공기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12일 오전 청정한 북석 이류가 강하게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로 답답한 공기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도 외출할 때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오늘 떠났죠.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이 낯선 집이 됐다면서 탈당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품격이 사라졌고 1인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는 이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삼총리 연대론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지금 민주당이 과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온전한 전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맥락에서 아마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문에 김대중 노무현의 과거 정통성을 계승해야 되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아마 큰 논란을 이제 정면에 내세우고 프레임을 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어제 탈당했던 분들과 신당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그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올바른 민주당인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당이 올바른 민주당인지 판단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야당의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야당의 목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제대로 된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새롭게 올바른 정통성 있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이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과연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길이냐에 대한 그 문제를 결국은 야권 지지자들이 어느 쪽에 또 힘을 실어줄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건 지지율로 드러날 건데, 저는 이제 시작한 만큼 어떤 세력과 또 어떤 노선과 어떤 지지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 폭발력과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셨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맨 넥타이 색깔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인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을 조금 섞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해석을 좀 나올 수 있게 조금 뭐 미묘하게 이제 장치를 줬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깔과의 연대를 하겠다, 뭐 이런 뭐 시그널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게 크게 보면은 이준석 신당, 뭐 이제 뭐 개혁 신당이라고 거의 이름이 굳혀지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의 연대까지 이제 연대 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낙연 대표를 지난 연말에 만나 뵀었어요. 연말에요? 예, 연락이 오셔서 좀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뭐 제가 사실 뭐 이낙연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정치인들이 뭐 저한테 의견을 구하거나 어떻게 보냐, 뭐 자문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본인들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확인을 받고 싶어 좀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뭘 드렸냐면 의견을, 일단은 누릴 거를 다 누리셨다. 1인지야 만인지상 아니었냐. 총리까지 하고 4선 의원의 전남도지사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첫 번째 그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게 노욕으로 비춰지지 않게 뭔가 내려놓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를 좀 얘기하면 좋겠다. 양당이 이렇게 싸우는 쌈박질하는 거 이런 거에 다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준석은 이준석의 미래를, 자기가 그리는 미래를 얘기를 했으니, 그럼 이낙연은 그동안 국정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이낙연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요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양당의 체제도 문제고 어떤 대통령제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헌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이거를 고리로 제3지대가 좀 묶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대부분 반영이 됐네요. 예,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더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데 좀 의미를 열심히 부여하셨군요. 적으셨어요, 사실은 그거를. 근데 뭐 그냥 액션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반성문도 쓰셨고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낸 거 반성하고, 위성정당 선대위원장이었는데 2020년에 위성정당 만든 거 이제 반성문 쓴다라는 거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지금 병립형으로 가거나 위성정당 만들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견제도 있고, 좀 다목적으로 그렇게 오늘 반성 좀 이런 탈당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패널이시니까 김준일 에디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해석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 공동 성명을 통해서 탈당 만료 입장을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지, 왜 통합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입니다.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129명 의원들이 탈당을 만료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걸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탈당을 만료하는 이런 자리였지만 지금 보면은 비판 수위가 굉장히 그렇죠. 강하고요. 실제로 탈당한 이후에 비판은 더 거세졌어요. 탈당을 만료한다는 호소라기보다는 탈당하는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사실은 비판과 비난 일색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저기 나왔던 분들 그리고 그 서명했던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하에서 공천과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의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서 치러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변질됐으니 제대로 된 야당,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드는 게 시급한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이제 우선적 가치를 놓고 아마 야당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좀 비교해서 견주해 볼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2016년에 창당했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때도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러나 호남에서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다음에 당시 친노 헤게모니에 대한 당내 비주류들의 거센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때 제가 지금 이낙연 대표 신당이 그때와 견주었을 때 바로 밑으로 삼아야 될 성패의 요인은 첫 번째가 그때 안철수 대표가 나왔을 때는 호남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민주당 텃밭에 나름대로의 반노, 비노, 나의 어떤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근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떨어져 나간 민주당을 되살리게 했던 게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혁신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시키고 정청래를 컷오프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저는 그 반면교사 내지는 기시감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성공하려면 그럼 그때 2016년처럼 호남의 지지율을 가져올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떠나간 다음에 그러면 당시 문재인 대표의 민주당이 그나마 선방했던 총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정말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같이는 하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혁신과 어떤 그런 희생의 정신을 보여줄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둘 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남은 사람도 떠난 사람도 둘 다 쉽지 않아 맞습니다. 보인다. 그래서 그건 결국 이 향후에 진행되는 정치적 국면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아마 민심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는 이낙연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여기에 담겨 있는 점도 좀 주목이 되긴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부 친명계에서는 떠나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자, 어제 원칙과 상식 4인방 중에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윤영찬 의원에겐 또 제명하란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계 은퇴하라는 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민주당 분들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당의 대표까지 지내고 이제 대선 후보 당내에서 경선까지 하셨던 분이 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민주당 열정 지지자들, 뭐 강성 지지자들이야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겠지만은 민주당을 선택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흔들릴 거다. 사실은 이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떠날 때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원칙과 상식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무게감이 있지만은 이낙연의 어떤 중량감이나 상징성에 비할 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본인이 뭐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컷오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사실 이제 출당 제명을 시키겠습니까? 일단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선택했는데 포용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자르는 순간 또 이제 무슨 분란이 너무 커질 거잖아요. 다만 이제 경선을 이제 갈 수가 있을지, 경선을 갔을 때 그러면은 예전에 금태섭 의원처럼 차륜전으로 이제 후보들 계속 오면서 그때 이제 뭐 김남국 정봉주 결국은 강선 후보까지 오면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금태섭 후보가.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자객공천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 대표 이미 신당을 만들었거나 만들려는 세력과 연대 가능성 오늘 활짝 열어놓은 이런 발언들을 또 했는데, 어제 탈당한 원칙과 상식에는 이미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오늘 탈당을 했고, 원칙과 상식과는 협력하겠다. 앞서 그 독주도 듣고 오셨는데 앞으로 제3지대 연대하는 데 있어서 좀 기폭제가 될까요? 사실은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개혁 신당이라고 하는 한 큰 줄기가 하나 있고요.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낙연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면서 또 민주당발 이낙연 신당이 또 하나의 큰 지금 뭉치가 하나 생긴 거죠. 이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지금 움직일 텐데, 가장 큰 관건과 관심 포인트는 이제 과연 빅텐트라고 하는 큰 연대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이른바 국민의힘, 우리 정당에서 보수 정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단지 윤석열 현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기치로 해서 반윤이라는 기치로 지금 나온 것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모인 우리 그 국민의힘 출신의 어떤 이른바 천하용인 중에서 천하인 중심의 개혁신당 그 창당 그룹들은 사실은 국민의힘 출신들이 가장 대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오늘 탈당하면서 원칙과 상식 세 분과 만약에 결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만드는 새로운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들이 어떤 식의 노선과 정체성과 결을 같이 하면서 큰 텐트를 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인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제2의 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양당의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제3당이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의 성격을 가지고 선거에 의석을 얻기 위한 어떤 선거용 어떤 그 제휴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을 주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에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당 저당 싫으니까 진짜 제3당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봐라, 이런 것에 대한 무당층의 지지 반영일 텐데, 이게 양쪽 정당이 각 서로가 뿌리가 다른데 함께 모여서 선거용 이합 집산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지지를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체성과 노선이 다른 것도 있지만 누구의 깃발하에, 누구의 주도권 하에, 누구의 리더십 하에 모일 것이냐인데, 결국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사실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이낙연 신당보다. 현재 여론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리더십 하에 뭉치는 것이 맞죠. 빅텐트를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행태, 언행, 예의, 뭐 이런 내공, 정치적 평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의 그 리더십과 주도권 하에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정택은 다 모일 수 있을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인데 굉장히 저는 아직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분들이 모인다면은 뭐 상상 외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공통분모는 거대 양당 체제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이념 지형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모여서 결합이 가능할까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런 우려가 있고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모든 부정적인 얘기만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하고 박원석하고 같이 정당해라.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핵관 장제원 의원하고 이준석하고 거리하고 하고 그러면 이준석하고 박원석하고 거리하고 어느 게 더 뭐냐. 실질적으로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보기엔 장제원하고 이준석이 더 뭐다. 실제 정당으로 소속 정당으로 보면은 이게 다르고 한 사람 정의당이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정당은 양대 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정치적 지향이나 가치도 정말 다 넓어서 사실상 짬뽕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여기에서 가치가 있다라면 사실은 진보냐 보수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면은 충분히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거고 그거에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는 미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양당이 싸우는 거를 넘어가지고 어쩌면 이제 대한민국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의기투합하는 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낙연 대표도 예를 들면 중북지 중보담 이거 얘기를 중부담 중복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눈으로 레이저 맞고 이럴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건 접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찾아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의 어떤 정계 개편. 제가 말하는 건 얘기했듯이 개헌 아니면 이제 이를테면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런 것들 다당제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력이 있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좀 커지고 있다. 이제 좀 워낙 양당제에 대해서 실망한 중도층이 한 40% 정도 된다라면은 충분히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 표가 4표가 제3지대는 찍고 싶은데 4표가 되는 거는 싫다라는 게 있는데 빅텐트가 되면 어쨌든 일부 그 어떻게 저기하고 결합할 수 있어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4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얻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떤 구심력이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는 걸 또 제3지대가 알기 때문에 많이 뭉칠 가능성이 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안 뭉쳐졌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 사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자구도는 그냥 양자구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기서 격가지로 나왔던 정당들은 그냥 다 망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 더 본진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모두가 다 알아요. 그걸 아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도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칙과 상식은 누가 주도해도 상관없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칙과 상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낙연의 졸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왔다.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낙연 대표는 바깥 다른 일 하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혼자 이렇게 막 급발진하시고 이런 기류가 있어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것도 조율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많이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쪽 플랫폼에 가겠다. 당직도 아무것도 안 맡겠다. 나는 다 희생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가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은 그게 좀 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주도권 다툼이 사실 물밑에서는 사실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겉으로 그 드러낼 수는 없죠.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 정도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대충 감을 잡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 앞에 어떻게 그런 걸 공개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치는 또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죠. 빅텐트를 치려면 누구 리더십, 누구 깃발하에 누구 그 주도권에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물밑 신경전이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탈당의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 이재명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 이준석 신당이 뭡니까? 반 윤석열 제대로 된 보수 정당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접점이 있죠?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지금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이제 전망을 또 해주셨어요. 원칙과 상식 3인방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내일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조응천 의원이 미리 밝힌 신당 창당 목표는 무엇인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7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7석 이상은. 7석 이상이면 네. 기호 3번인데 기호 3번 달고 신당으로 같이 나옵니까? 다? 지금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네. 그 선거 선거비 비용 보전. 보전. 기호 3번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는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기호 3번이 될 수가 기호 3번에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현역 의원 7석 이상 모아서 기호 3번 하는 거, 그리고 15% 이상 지지율을 받아서 선거 비용 보전받는 거. 자,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목표예요. 조홍천 의원이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치밀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7석 이상으로 일단 기호 3번을 달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3명이 계시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네. 그럼 현역 의원 적어도 4명은 다시 합류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3번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갔을 때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선택할 때 이 번호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3번을 위해서 현역 의원 7명까지는 합류를 좀 만들어내겠다는 거 하나 하고, 지지율 15%는 저기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선거 비용을 보전을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15% 이상 나올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게 사실은 이제 저걸 맥시멈 최대치의 목표라고 한다면 네. 선거에서 이길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 출발은 좀 미미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면서도 그게 사실 현실적인 출발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당선이 아직은 목표가 아니고 일단 시작을 먼저 이렇게 미미하지만 출발해보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조홍천 의원의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상대는 이낙연 대표 신당이죠. 그건 사실 결이 같고 같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정도 이외에 새롭게 지금 아까 말씀 뉴스에 나온 것처럼 금태섭 전 의원하고 박원석 전 의원이 지금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기서 출발을 했을 때 어디까지 새를 불리고 어디까지 노선과 그 어떤 결을 같이 하면서 큰 텐트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6석, 류호정 의원이 빠지면 이제 5석이 되는 거라서 7석 정도 받아서 일단 기호 3번을 받는 걸 1차 목표로 했는데 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김우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김우식 교수 잘 알겠지. 그게 뭐 시작은 미미하다라고 하는데, 정의당이 예를 들면은 정의당이 이렇게 출마자들 이렇게 선거비도 이렇게 대주고 당 차원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5%가 넘으면은 전액 보전, 그리고 10에서 15%면은 절반 보전,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대부분 정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고, 그리고 정의당 후보들이 10%를 못 받으니까 이거를 당이 다 온팡 다 이제 지금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대 지금 당이 지금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건 확인하신 거죠? 그럼요. 이건 기사도 이제 많이 나와서 그래서 뭐 류호정이 비례를 승계해주고 한 석이라도 더 받아야지 국고보조금 더 나오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의당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돈이 있어야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 후보자들이 그러면은 나오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정당 지지율이 15%가 넘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제대로만 뛰면은 이거를 돈 없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쓰고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문제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당도 지금 뭐 여론조사를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다 각자 나오면 15%가 넘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신당들이. 그러니까 근데 합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 이준석 쪽에서도 지금 몇몇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합류 시점이 좀 뒤가 공천 이후 뒤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은 공천이 변수가 될 결국은 공천이 변수가 됩니다. 민주당 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지켜보면 이제 뒤로 갈수록 한두 명씩 붙으면서 새가 커지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신당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 20일쯤에는 신당을 네.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여야의 초선 의원들이 있죠. 김웅 의원 그리고 오영환 의원께 공개적으로 신당에 와서 본인들이 무기력감을 느꼈던 정치 현실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제안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그 마음의 남겠다, 어떤 이렇게 그럼요, 얘기했죠. 본심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지지표를 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사실 불출마라는 희생의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당으로 넘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천하람 지금 창준 위원장이 사실은 정치적 도의를 저는 어기는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영환 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혁신당으로 넘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천하람 창준 위원장이 봤을 때 개혁신당의 몸집을 늘리고 개혁신당의 어떤 관심을 좀 더 크게 하고 개혁신당의 어떤 크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던져본 이야기라고 보고요. 저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저는 공개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웅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당에 남겠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오영환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면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제안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지금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 고민은 안 할 거예요. 안할 네, 오영환 의원은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어차피 정치 안 할 거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오히려 김웅 의원은 강하게 좀 이거 선을 그었잖아요. 이분은 이번에 출마를 안 하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 정치할 거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김웅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바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눈물 흘리면서 그때 정부 비판했을 때 왜 지금 그러면은 홍범도 흉상 이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항명으로 수사받는지 이런 거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김웅 의원이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뭐 도의네 도의가 아니네 이거는 좀 논란이니까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저는 못할 말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상민 의원 민주당에 있을 때 강력하게 개딸 전체주의 뭐 비판하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으로 오시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도의인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서로 이해하는 측면으로 그냥 넘어가야지 이거를 뭐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세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규합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거대 양당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좀 공천 작업을 좀 속도를 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10명인데요. 자, 70년대생의 절반이고요. 법률가 4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연직이고요. 정영환 위원장 아래 이제 모이게 되는 건데 자, 현역 의원 가운데 이제 2명이 들어갔는데요. 이종성 의원 비례대표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받는 분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 또 합류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에서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역시 또 그러면 친윤 내지는 찐윤 주도의 낙하산 공천이 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바로 오늘 즉각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은 제가 합니다. 이 당은 제가 주도합니다. 친윤 낙하산 공천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우리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분명히 이 당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이 찐윤 낙하산 공천으로 완전히 공천을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우려는 제가 볼 때 지나친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관위는 2가지의 저는 잘못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2016년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항구 공관위원장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진박감별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부산 영도딸이 갔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옥새 안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시는데요. 사인을 안 하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너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오다만 가지고 이항구 공관위가 그냥 당대표 무시하고 패스하고 했던 것이 결국 총선 참패의 길로 갔던 게 하나 있고요. 2번째 2020년 미래통합당 당시의 공관위원장 김영호 공관위원장 시대였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였죠. 그러나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또 너무 자율성이 컸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여러 가지 합당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을 만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그 주도권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호 공관위에서도 너무 전권을 행사해서 공관위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물갈이가 좀 컸죠, 그때. 당대표의 갈등도 좀 있었고 물갈이의 그 폭과 또 그 물갈이 이후에 새로운 대체 인물 사이에서 일정 정도의 논란이 많았죠. 결국 그래서 사실은 또 졌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보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는 당과 당대표와 용산의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저는 적절한 균형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통령실에 경도되거나 너무 당대표와 각을 세우거나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관위가 대통령의 오다만 받는 공관위가 돼서도 안 되고 공관위가 당대표랑 완전히 각을 세우는 전적인 자율권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성된 우리 당의 공관위는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과 교감을 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의 역할을 저는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당의 주도권 하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도하에 이 공관위를 구성해서 공천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친윤과 낙하산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오늘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내가 할 거다. 자, 당은 내가 지금 대표다. 이런 얘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뭐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저는 딱 그 생각만 할 거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고 공관위원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용산이 아닌 당의 의사를 반영할 거다. 이렇게 힘을 보탰는데 자, 이철규 의원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좀 우려가 나왔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전에 또 사무총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상대당과의 대진표라든가 인물 경쟁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냥 뭐 장제원 의원을 넣죠. 그럼 차라리 뭐 아니니까 제가 제 이제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윤심 논란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철규 의원은 여기 지금 공관위 들어가시면 본인은 출마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뭐냐면은 공천관리위가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 당연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공천을 그러니까 출마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뭐 그림 공모전 같은 거 합니다. 그 심사위원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지금 작품 출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사람들 물론 본인은 빠지겠고 다른 9명이 뭐 심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물론.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늘 공관위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일단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출마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 지금 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기자들도 물어보고 언론도 물어보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나요?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거를 법으로 얘기를 합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놓고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나는 출마 안 하겠다 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런 공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뭐 윤심일지 아닐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용산에서 지금 30명의 지금 장차관에서 거의 50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어떤 양지로 갈지 이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친이 색깔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 이 부분도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될 이런 대목인데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면 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89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
통과했고요. 전현직 당 지도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도 포함이 됐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실형이 선고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지금 몇 개씩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기소돼가지고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재판장에 가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 분이 당대표로 계신데 다른 어떤 분을 기소됐다고 그래서 또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건 충분히 애고된 웃기는 이 모습이죠. 당연히 당대표가 그런 처지의 사법 리스크에 정면으로 노출된 사람이고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의원직이 상실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실형받았고요. 정봉주 의원 적격 판정 받았습니다만 과거에 미투 논란이 있었고요. 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 지금 재판 기소 중이고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적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고 저는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분들을 적격이라고 하는 마당에 엊그제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성희롱 발언 이거 가지고 이분을 그런 부적격 판정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공정한 잣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현근택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기소된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 소환된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서 그게 언론에 났다고 그래서 나를 부적격 판정을 한다? 이걸 현근택 변호사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누가 적격이고 누가 부적격이고 너는 자격 있고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민주당이 되어 있는 거죠. 내일 민주당 공관위 첫 회의가 열려요. 하위 20%에 누가 들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뭐 어제부터 여러 버전의 찌라시까지 돌아다녀서 당이 좀 술렁술렁했고 근데 지도부가 이거 아직 밀봉돼 있고 통보하지도 않았다. 오늘 이렇게 좀 수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 포인트죠. 근데 뭐 이거는 2020년 총선 때도 하위 20%한테 20% 정도 이제 감점을 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30%까지 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당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불출마를 권유하지도 않았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심지어 30%의 감점을 받아도 현역이 유리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 관리를 잘 해놨으면은 그런 게 유리하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하위 20%라고 이제 나중에 차차 알려질 텐데. 지금은 이제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이 다 불출마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출마를 뭐 하겠고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단수 공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도 경선으로 복수 공천으로 해서 경선으로 간 경우는 전체 지역구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략 공천 아니면은 단수 공천으로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지나면은 강하게 교통 정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파열음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위 20%를 못 나오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 붙여주겠다라는 건데 다시 공천 심사해가지고 이를테면은 그렇게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면 그때 좀 파열음이 세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전에 저는 요 노웅래 의원하고 요 황운하 의원은 조금 뭐 비판하신 지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됐으니 그 기준을 적용을 하려면은 노웅래 의원도 그냥 뭐 익스큐즈가 되는 것까지는 했는데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부적격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복하는 거라는 거고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면 사법부도 그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주장대로라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두 사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죄가 1심에서 나왔으면 어쨌든 공천을 안 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돈봉투에 20명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공천을 안 줄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뭐 민주당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황운하 의원을 공천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황운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김근식 실장님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의정보고회 출판 기념회 다 이제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좀 카운트를 해봤더니 용산 참모진이 총선엔 열차에 탄 분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장차관까지 합하면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간위가 구성이 네.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을 주도하는 건 나다. 그리고 공천은 당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떤 식의 공천 혁신을 해내는가. 공천 혁신이라는 것은 한 두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잘라낼 것인가. 그리고 그 잘라낸 자리에 어떤 좋은 사람을 심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야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아, 당이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구나 판단을 하면 점수를 주는 것이고 잘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쫓아낸 자리에 좋은 사람을 정말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각에 있었던 장관들, 장차관들,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충신들 이런 출신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주로 보면은 예상지를 주로 양지를 많이 주로 가고 있죠. 양지를 많이 지향을 하죠. TK나 PK 같은 영남 지역에 대거 몰려 있고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서도 좀 강남 같은 이런 좋은 양지에 또 몰려 있는 양상인데 저는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그런 양상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조금 저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게 최근에 박민식 장관이 계속 분당을 좀 고집하다가 영등포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또 이른바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강남이라 안전한 데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강동으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뭐냐면 오히려 장차관 출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은 오히려 험한데 아니면 최소한 가서 열심히 뛰어서 경합지역에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편안한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 조금 기류가 바뀌고 네. 있다. 자, 희생의 키워드가 실천될지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Chris he's going to introduce to you the one. Does that make it real? Or is it simply the ability? What you see is not real. Well, at least in...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 신용 회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 정책위 의장은 이를 통해 최대 290만 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 점수가 올라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자에게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주는 혜택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까지로 늘게 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손봅니다. 외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신 설비로 방송국에 보내주고 있는 이 남성은 사실 지난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통해 20여 년 담당해온 업무 그대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이 사실은 그냥 정년퇴직을 하면서 묻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해서 회사에 도움도 되고 또 저도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렇게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앞으로 기업이 받게 되는 지원금이 더 확대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방식으로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이나 건설, 화학 등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령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선통신처럼 수익은 낮아도 국가적 필요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정년 퇴직자의 15에서 20%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자격증이나 창업 등 다른 진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여러 가지 흥미, 적성 그리고 이후의 계획들을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한 이후에 직무와 유관한 여러 기관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재취업처를 저희가 정부는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데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접대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근무표를 조작해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서울시 토목직 사무관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3년 건설사 대표와 중국과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공권은 물론 숙소와 현지 골프비까지 모두 업체 대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 동안 5번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토목직 서기관 B씨, 지난 2019년 배우자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편의를 받았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2번 골프를 쳤는데 그때마다 현금 30만 원씩 챙겼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 관련자에게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가나 공가를 쓰고 몰래 해외여행을 떠난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질병 치료를 한다면서 이탈리아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속이고 프랑스로,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이런 꼼수를 쓰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만 21명입니다.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직원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저녁을 먹고 운동을 다녀온 뒤에 일한 것처럼 초과 수당을 신청했는데 3번 이상 거짓 신청한 직원만 198명으로 2,500만 원을 타갔습니다. 간부 승진 심사를 하면서 실제 부족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필요한 4급 이상은 92명이었는데 250명이나 초과한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겁니다.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건데 승진 기간 또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1년가량 빨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A씨를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B씨는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가나 공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직원들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승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서울시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철거했다던 비무장지대 내 북한 최전방 감시 초소 GP의 지하시설이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완전한 파괴를 검증했다던 당시 국방부와 군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폭파하는 장면을 우리 군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측이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을
같은 날 동시에 모두 폭파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도 GP 폭파와 철거 장면을 공개하며 약속을 이행했음을 알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2일 남북은 각각 1개 초소당 7명씩 투입돼 상호 검증 작업에 나섰고 오늘 보니까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뭐 여기서 저 들어가십시오. 곡괭이로 뚜지 갔으면 뚜지고. 이후 북한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불능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 GP의 지하시설이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제기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며 지하시설은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측 검증반의 검증이 거짓이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북한 GP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GP 복원과 관련된 정황을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그 관측 또는 예의주시한 결과를 토대로 어제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도 파괴된 북측 GP 5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하 갱도로 연결되는 소규모 진지의 총안구가 한두 곳씩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사용하지 않거나 인접 GP의 총안구 또는 돌무지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5년여가 지난 현재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파괴했다던 GP를 복원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쏜 것과 관련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비행 거리를 볼 때 북한이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부터 2회 당사국이 아닌 2사국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게 된 우리나라 황중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60km였다는 점을 짚으며 북한 원산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From the ROK standpoint, it amounts to a simulated attack. And as these launches provide valuable technical and military insights to the DPRK, 미국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앞으로 더 사용할 것 같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We expect Russia will use additional missiles to destroy more of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kill Ukrainian civilians. 러시아는 발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마저 북한산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하지만 2회 당사국으로 참여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missile had a slightly larger diameter than the Russian Iskander missile. As the spokesperson said, this missile is similar to one of the North Korean missiles. 중국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안보리 회의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의 맞불 성격으로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도 다루겠다며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발트 3국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가 이란 미사일 구매를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휴전할 경우 러시아에 재무장할 시간을 줄 뿐이라며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면서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같이 품격이 사라졌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건데 여당은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민주당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란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 살해 의도를 가진 테러 행위에 대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와 달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당적도 비공개 방침이 고수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변명문은 선별적으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수사당국을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 엄정한 수사하고 자료 공개를 요청을 하겠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러한 제2, 제3의 수단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적인 정치 테러는 다신 발생해선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적인 폭력이나 테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속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특검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피습된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걸 두고 불거진 지역 의료 무시특혜 논란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수도권 병원들이 더 수준이 높은 부산대병원을 배워서 격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책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쟁점인 피의자의 당적과 변명문 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예비후보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는 오늘 두 사람이 포함된 통과자 89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예비후보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공천을 총괄하게 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의중, 즉 윤심이 반영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승리하는 그런 공천이 될 겁니다.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래서 지난번 대법원장 검증 과정에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적합하다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국민의힘은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문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 전 사장 영입을 직접 부탁했다고 알렸습니다.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재직 시절 무선 사업을 이끌며 갤럭시 휴대전화 제품을 성공하게 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 비슷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새학기 초 전학 온 학생. 정말 구제불능이다.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A씨의 막말은 항상 마시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는 등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실 안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구박은 2달 동안 계속됐고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A씨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선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수집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업시간 발언은 교실 안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녹음이 금지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며 원심을 뒤집고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교사가 아들을 학대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게 대표적입니다. 1심 재판에선 2시간 반 분량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따진 판결일 뿐 교사 A씨의 유무죄 자체를 심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실에서 오간말을 몰래 녹음한 경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 판결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도 대법원의 판단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또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오랜 시간 독성 시험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의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자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최 회장이 선임한 김앤장의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장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는 검토 요청 사유와 재판 진행 경과, 권고 의견 규정, 취지 등을 따진 뒤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삼촌에서 사촌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를 연거푸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역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며 도주국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최근 음주 사고로 직위 해제됐던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에도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홍대 입구역 인근 사거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찰차 안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경찰관도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중앙 분리봉을 뚫고 역주행과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정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운전자가 경찰차와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했던 운전자는 이곳에서 경찰차와 한 차례 더 충돌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시작된 위험한 추격전은 신촌역까지 고개 운전을 펼치며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기 반바 있는 거 아침에 청소차가 서대문구청 청소차가 실고 갔어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까지 된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금리를 현재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사견을 밝혔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그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지금 계속 안정될지, 경기 예측도 소비와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가 저희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번 CES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는 친환경입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류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CES에 참가한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조연설에 나선 건 비가전 업체 HD현대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에 나서겠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 also need to do a lot more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onstruction, which accounts for 7.3% of global energy use and 13% of CO2 emissions. 그러면서 바다에서 만들어낸 수소가 최종적으로는 육지의 건설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친환경 종합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SK는 이번 CES 전시에서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해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후위기가 사라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민 겁니다.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은 신생기업에 쏠린 높은 관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90%나 줄여 척박한 환경에서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농장 기술은 CES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서 미스트로 공급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농법을 적용했고요. 물 사용량을 줄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탄소를 포집해 비료를 만들거나 건물 유리창을 이용한 전력 생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민엔 국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인류 문제를 다 함께 해결하자는 이번 CES 주제처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CES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도 참가해서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또 산업계 흐름을 읽습니다. 지자체도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다로운 백내장 수술을 쉽고 빠르게 도와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올해 CES에 참가해 혁신상을 무려 3개나 받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시장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혁신 기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건 지자체입니다.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운송부터 통역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CES 참관단도 별도로 운영해 지역 기업인들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2만 8천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도시로서 화성 기업의 브랜드와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산업 기술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CES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CES에서 전 세계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는 각국의 보안 전문가 등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도 자체 전시관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출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또 불편한 느낌 아마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자를 없앤 열차 구간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아침 8시를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출근길 승객 혼잡도가 무려 190% 수준인 곳으로 정원보다 2배 많은 사람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도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의자 없는 지하철이 등장했습니다. 4호선 열차 한 칸에 42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덜어내고 모두 서서 가도록 제작했습니다. 열차 한 칸에 의자를 없애 확보된 공간은 12.6제곱미터.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혼잡도가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열차 칸에는 의자가 없는 대신에 더 많은 손잡이를 설치해뒀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한 의자는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의자 없는 지하철에 탄 승객들은 어떻게 느낄까? 일단 다른 칸에 비해 혼잡도가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답답함이 덜하고 혼잡도가 덜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자가 없다 보면 급정 가거나 이랬을 때 같이 이렇게 쏠리거나 이러면 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차차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반면 앉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혼잡도가 나아진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요. 여기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칸을 피하는 것 같아요. 저쪽이 너무 많아서 다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서 있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긴 거리를 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혼잡도를 낮추는 건 좋지만 대중교통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산대로 혼잡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럼 서서 가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건가요? 불편을 오히려 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혼잡도가 나아지는지 지켜보고 의자 없는 지하철 칸을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혼잡도만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승객 불편과 우려까지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쓰이는 어려운 외국 용어들 가운데 지난해 우리말로 가장 잘 바꿨다고 선택된 단어는 과연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67개 용어를 다듬어서 수용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위는 솔로 이코노미를 바꾼 1인 가구 경제가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92.3%가 가장 잘 바꾼 단어로 평가했는데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여러 경제 활동이란 의미입니다. 2위는 뭘 왜를 바꾼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손상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3위는 아트테크를 바꾼 예술품 투자였습니다. 이 밖에도 메가딜, 콜키지 프리, 킬러 아이템 등을 바꾼 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몇몇 용어는 긍정적 반응이 매우 낮았습니다. 키오스크를 바꾼 무인기기, 테이블 오더를 바꾼 좌석 주문, 무라벨을 바꾼 무상표였습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수용도 59% 이하를 용어 수납 필요성이 적은 기준을 삼고 있는데 위 용어들은 40에서 50%대로 현저히 낮다며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체부는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 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이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올해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 모임을 통해 새로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발굴하고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확산하던 AI가 전국으로 퍼질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닭 36만여 마리를 기르는 대형 산란계 농장입니다. 출입구가 차단막으로 완전히 막혔고 주변에선 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난 9일 이 농장에서 폐사하는 닭이 갑자기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경북 가금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기르던 닭들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전국에서 고병원성 AI 29건이 확진됐는데 대부분 호남과 충청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 이어 이번엔 경북까지 뚫리며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밀집 사육 지역이나 사육이 전국에 한 20% 정도 됩니다. 계란 생산에서는 한 20%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지금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당국은 확진된 농가 반경 10km 내 다른 농가에서도 가금류 114만여 마리를 기르는 거로 추정하고 소독과 예찰 등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육 중인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마을에서 10대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와 차주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하루 만에 붙잡힌 피의자는 불장난을 한 거라 진술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사건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범죄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누군가 주택마당에 들어가 오토바이를 훔쳐나옵니다. 30분쯤 후 오토바이를 도로 가져다 놓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번에는 담배꽁초를 담벼락 안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예 마당에 들어가 불을 붙였고 곧이어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바로 도망치지 않았고 한동안 옆에서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라졌습니다. 17시간 만에 인근 마을에서 방화용의자를 잡았는데 10대 A군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절도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집안에 있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또 주위에서 알만한 아이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거기에 처벌만 해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경찰이 방화 이유를 묻자 A군은 불장난으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 진술이 미심쩍다고 보고 범죄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화물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러 A군의 옷과 신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방화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검찰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며 경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옵니다.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권자에게 승진을 청탁한 혐의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광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가상화폐 사기범에게 18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브로커 성 씨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빌미였습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성 씨에게 거액을 갖다 준 가상화폐 사기범도 피해자 13명에게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28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 전남경찰청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전 경무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경무관은 브로커 성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사건으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전 현직 경찰 간부는 6명, 현재까지 10여 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지자체장, 여야 정치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사건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과 B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경정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이모 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경찰 고위직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B경감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성 씨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중 다른 인사 브로커들을 추가 적발해 입건됐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이후 추위와 폭설, 단전과 단수 등으로 피난민의 열악한 생활이 길어지며 피난민 사망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노약자 10,000명을 호텔과 여관 등 2차 피난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와지마시에 고립된 마을에 일본 자위대 헬기가 도착해 주민들을 분주히 태웁니다. 인근 가나자와시가 마련한 시설로 이동한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こちらはやっぱり電気もありますし、ね、暖かいですし。こっちの方がいいです。こっちの天下の方が広いから。 피난 생활을 하는 이시카와현 주민은 2만 6천여 명, 고립된 지역에 남겨진 사람은 3,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전과 단수로 고립 지역 주민들과 피난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 악화 등으로 숨지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장기 피난 주민 가운데 임산부, 고령자 등 노약자 10,000명을 2차 피난소로 옮깁니다. 이를 위해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니가타현 등 4개 현에서 호텔과 여관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二次避難は避難所の過密の解消にもつながるものであり、被災地における避難所の環境改善や感染症対策の観点からも重要です.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번 노토 강진을 특별 재해로 지정해 정부 예산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주말 강진 이후 처음으로 노토반도를 직접 찾습니다.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JNN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57%가 정부 대응은 신속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27.1%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재해지역 방문이 얼마나 자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질들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며 확전 불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구 휴전을 인질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와 그의 군사령관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질들은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 인사가 사망하면서 하마스는 논의 중단을 선언했지만 협상이 멈추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카타르가 새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를 논의하러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에는 가자 지구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질을 구출할 때까지 작전 강도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마스와의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헤즈볼라와의 충돌 강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지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혀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פעול בנחישות במטרה לפגוע בכל מי שפוגע במדינת ישראל ונמשיך לפעול בנחישות על מנת להרחיק את חיזבאללה מגבולנו. 헤르지 알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레바논에서도 해치하지 못할 마을이나 요새가 없다면서 이스라엘군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 확전 방지를 논의하러 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텔아비브에 머무는 동안에도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드론 부대 책임자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헤즈볼라 정예인 라도안 부대의 고위 지휘관에 이어 공군 지휘관까지 제거한 것이어서 양측의 긴장은 전면 충돌 직전까지 내몰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소말리아에서 의약품 등을 실은 유엔의 헬기가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에 납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유엔 헬기가 소말리아 중부 지역에서 이륙한 뒤 기체 결함으로 근처 마을에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납포됐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탈출하고 6명은 끌려갔고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허위정보의 범람이 향후 10년 내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현지 시간 10일 발간한 연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기업, 학계, 정부, 시민사회 위험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세계 국내 총생산과 인구, 천연자원의 상당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로벌 위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앞으로 10년 내에 글로벌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30%는 앞으로 2년 내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년 내에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요인으로는 세계 각국의 선거 상황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우선 꼽혔고 이어서 기상이변, 사이버 보안, 국가 간 무력 충돌 등이 꼽혔습니다.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미국 배우조합상 TV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은 현지 시간 10일 제30회 시상식 TV 영화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주연 배우 스티브 연을 지명했습니다. 성난 사람들에서 스티븐 연의 상대 역을 연기한 웰리 웡은 같은 부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성난 사람들은 TV 시리즈 부문 스턴트 앙상블상 후보에도 지명되면서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노리게 됐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모그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났다가 내일 오후부터 물러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출근길에 KF80 이상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최근 내린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세종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창원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3도, 또 전주 7도, 광주 9도, 창원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월요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